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록 부병동 호텔을 천으로 와서 많이 먹었습니다. 이 원내빈가 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와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딱 봐서 수고하셨습니다. 롯데 호텔 앞에다 내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호텔같이 않아가지고 제가 뺑뺑 돌았습니다. 마침 4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성환 선배님은 제가 반세기 이상 경동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960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나간 교회가 그러니까 60년이 됐죠. 딱 60년이 됐는데 꾸준히 그 60년 동안에 제가 16년 동안 미국에 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우리 여성환 형님을 만나 뵙고 또 연전에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의 훈도를 꾸준히 받아서 특히 강원영 목사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요새는 멤버십 호텔이 됐지만 타워 호텔에 점심시간에 항상 우리 클럽인 설린회라는 클럽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일생 동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얘기해요. 별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뭐 좀 자랑을 하자면 강원영 목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경험과 지식을 저희들이 다 흡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는 제가 국회에 좀 있을 때 바빠서 가끔 한두 주 빠지면 새벽에 전화 옵니다. 야! 나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네 꼭 나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워 호텔에 원래는 3부씩 예배를 했는데 그분이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2부를 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우리가 타워 호텔에서 만나서 5천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3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훈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성원 선배님의 과분한 초청에 의해서 제가 자유지성 300일회를 수년 전에 해서 두 번째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 나라 역사와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씀으로 위기는 기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대충 보면 제가 60년에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한 5, 60년을 쭉 정치학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계사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세계사가 한 7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12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장악한 이래 한 70년 정도 지내니까 1980년도 초반 돼가지고 러시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9년, 뭐 어떤 사람은 90년을 얘기도 합니다만 70몇 년 만에 공산주의 체제가 물러났습니다. 당시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 지도자이지만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세계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글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걸 해서 무리하지 않게 억지 쓰지 않고 그 체제를 소위 구소련 CCCP에서 러시아 공화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떤 세대를 이렇게 앙샹르즘을 마무리하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러시아의 마지막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후에 자유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에 6.25가 벌어져서 올해가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정세를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동서냉전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불확실성의 시대이긴 하지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여러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나라 전국의 아주 핵심 인물 두 사람, 여권에서는 조국, 야권에서는 유승민 두 사람을 상징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금수저고 적어도 은수저 이상이 되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됐고 또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잣집의 후손이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국 교수의 지금 고조부가 한말에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 관서에 아전을 했다고 지방 관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아전을 했는데 고려대금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굉장한 부자였다. 한 2만 석 정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양자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상당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을 관리하는 데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관계상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다 좋은 대학에서 학위도 받고 두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은 법학하고 한 사람은 경제학하고 그런데 조국을 얘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사람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DNA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좀 거짓말하거나 변명을 하면 좀 얼굴이 달라진다거나 눈초리가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리는데 이 사람은 똑같아요. 인상은 잘생겼죠.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쭉 보면 자기가 다 알았다는 게 다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 양반이 한 그런 일련의 어떤 문소위죠 등등의 시답다는 얘기 전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전혀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요새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끝까지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시골에서 그야말로 흙수저로 살던 사람입니다만 그냥 일본말을 써서 미안한데 순전히 프로꼬로 그냥 적당히 어물어물해서 서울에 와서 턱걸이학 대학을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요새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 내지 미꾸라지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 없으면 이 좋은 학교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런데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따님은 인물도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는 못 봤습니다만 아니 고등학교 갈 때부터 꾸준히 무슨 문서 대부분이 가짜 문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다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단 한 번도 시험을 안 봤어요. 저는 시험을 보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능에서 면접 보고 어쩌고 하는 데는 그거 개인적인 사고 좀 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당간에 0.1점이라도 1점 차이라도 시험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도도 우습게 던져버리고 딴 거 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주관한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얘기를 돌려서 이제 유승민 쪽으로 가자면 유승민 제 아버지도 이름 있는 판사였고 국회의원이었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한때 지금 감옥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의 지정 마지막 1년 동안에 소위 그 밑에서
벼슬이랍시고 무슨 옛날 말로 해서 1년 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를 옹호해야 하는, 하다못해 중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옹호해, 아무도 옹호를 안 해도 저는 옹호해주는 일종 관선 변호인 같은 것을 해야 할 분명입니다. 아무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 관선변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 가짜 언론이 막 돌고, 특히 JTBC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모략과 음모가 나올 때 저 같은 사람도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랬나? 그렇으니까 저는 미리 말씀해 드리거든요. 당시에 한때 80 내지 85% 정도 탄핵을 기울였던 민심의 그 정도, 그걸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흔들렸으니까. 그러나 흔들리든 말든 저는 끝까지 그걸 어차피 해야 할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상상을 할 수 없는데도 하여간 그런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양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샤인을 잘 안 하려. 그래서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공적인 부끄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 나름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일본으로 하락기를 한다거나 물러나서 죄송합니다 술 마세요 하고 딱 떠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벌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나는 소위 말해서 조선민족, 한민족의 하나로서 제 스스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셨겠지만 제가 16년 그리고 15년 몇 개월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저 같은 사람이 사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나 하고 신문이나 만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저에게도 사기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 저부터 20개국 이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일본, 중국, 말할까 아르메니아, 에집시안, 프랑스 많습니다. 저 국제적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는 아무도 저를 사기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선 동포만 저에게 사기쳤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잘 되는 사람들을 올려줄 줄 잘 몰라. 근데 남을 깎아내리는 데 대단히 유명해요. 아마 그만 자식이 뭐 어쩌고 굉장히 잘해. 그리고 남을 좀 까고 비판하는 게 좀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을 올리면 야 너 거기 뭐 술 얻어 먹었냐? 이런 식으로 좀 야지를 넣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나 하여간 칭찬에 대단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유승민 의원은 어떻든 간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보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유라에게 말세피를 살리는데 그거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좀 신경 좀 써보세요 하는 것이 유일한 간접 뇌물입니다. 다른 혐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직된 좌파 세력의 공작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쪽에서 내용해가지고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보수로 모셨던 사람 비서실장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남자보다 여자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은 뒤에서 칼로 찌는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야. 나는 뭐 정치 이전의 인간의 문제예요. 이만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뭐 야권 통합한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기가 막혀요.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올려주자면 김무성 의원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번에 어떻든 간에 설명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안 나온다. 뒤에 가서 무슨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안 나온다고 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은 문정권을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인자입니다. 동일한 논리를 보자면 유승민은 야권 통합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인자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권 통합을 하는데 탄핵했다가 여기서 와글와글 그래 우리 탄핵이 뭐 잘못하냐 큰 소리 치다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28명이 보궐사각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니들하고 상대 안 하겠어. 나갔어요. 단 한 번도 반성한다는 말도 없고 후회한다는 말도 없고 국가와 민족에게 사죄한다는 말도 없고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거기 가서 보따리 싸서 무슨 뭘 하나 차려가지고 정치 가게 하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28명이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8명 있어. 8명 있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데 자기들이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그게 왜 당입니까? 왜 그 당하고 야권 통합을 한다고 하고 앉아있습니까? 이거 세상에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좌파를 무지무지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그들의 부도덕성을 얘기하지만 그쪽 사람들 야 니들은 뭐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황교안 대표하고 여러 번 회동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교도 있고 뜻이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이번에 야권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박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 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고소를 4개를 재판을 4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 박지원이 뭐 어쩌고 했던 것을 해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박지원이 나한테 소송 비용 428만 6,255원까지 저한테 물어냈습니다. 박지원이가 적어도 그 말에 대해서 จี้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후보 나왔을 때 그때 KBS에서 정책토론 발표를 3사람이 했는데 20분씩 저하고 김성주 여성하고 정몽준으로 제 3사람 20분씩 했어요.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만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지 유도라고 해서 재판을 몇 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재판은 그때 제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돼서 그 돈 많이 들어가 간신히 80만 원으로 정리했어요. 그 세 번째는 탄핵에 대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노무현을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왜 노무현을 명예훼손 했느냐고 지금 저 이해찬이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돈도 많이 들었죠. 아무리 안 들어도 1억 이상 듭니다. 고등부 대법원까지 가죠.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서 저는 정치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한테 나는 거창한 예를 들 거 없이 이수지처럼 배구종을 하는 사람이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말 좀 잘 들어라. 나는 김문수 지사처럼 만약에 내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62명 옛날 탄핵 찍었던 놈 전부 목 쳐버리겠다. 김문수를 그랬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정치가 안 된다. 그래서 정규제 TV에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탄핵이 가도록까지 방치하거나 무책임하게 했던 친박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으니까 거기도 책임을 물어서 약간 비중을 줘가지고 그 대가리 몇 사람만 책임을 지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거 다 지자면 내가 뭐 정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이 아이고 나는 보따리 싸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오래전부터 자기가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통합정국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저지르고 있는 어떤 해악
자멸의 그야 못지않게 유승민 의원이 야권 통합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당신이 이번만 빠져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은퇴하라고 얘기는 옳지 않다. 젊은 사람인데 이번만 빠져라. 그래서 제가 옛날 세종대왕 시절에 사가독서제라는 게 있었죠. 제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국사편찬위원장 이승무 박사가 저하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아서 제가 많이 배움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은 과거 시험 봐가지고 딱 모자 쓰고 이제 그 집현전문제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선비들이 특별하게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공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자가 어쩌고 자공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인력이 아깝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독서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공록을 줄 테니까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책도 읽고 민심을 좀 살펴서 현장 경험을 해라. 이게 사가독서제입니다. 그래서 정인진이 신석준이 왕년에 조선왕조를 끌어갔던 대들보들이 다 사가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붙이기는 그러니까 사가라는 게 허락받은 허가 아닙니까? 이임금이 하산. 그래서 국민이 휴가를 한 거예요. 국민 사가라는 이름 붙여서 당신들이 4년만 쉬어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탄핵을 방조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쭈물 했던 사람 한 6대4 아니면 5대3 정도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에 와서 큰절을 하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라. 나는 진정한 의미의 야권 통합은 그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이리저리 붙여갖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오해는 제가 한 3번이나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 사절하고 그 밑에 왔다 갔다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고교연합회 일파만파 예. 그쪽에 갔더니 그 어글어글한 그 참 50대 60대 장년들이 완전 당신만은 오해하고 100%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하는데 그 유아무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지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승민 의원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대해서 오늘 현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도 관심과 지지를 철회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수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자 했는데 유승민이가 좀 이따 만나자고 좀 뺀 것이 오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나자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을 좀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 우리 나머지 7명 가서 나는 이번에 빠지겠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력이 보강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승민이가 이게 끼어있는 한 탄핵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못 줍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공화당이잖아요. 우리공화당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유승민이 오면 우리공화당 들어오는 난 절대 안 하겠다. 이 양반 이러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공작을 했나? 왜냐하면 공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도 내고 만나서 가까운 사람이어서 형님 이번에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이번에 꼭 잡아야만 대권을 잡고 좀 열심히 설득하면 사람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좀 뻥좀 가보자면 이승만 대통령 지하에 국회 프락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김약수 등등에 그때만 한 3명이 주도적인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대죠 국회? 20대죠. 20대 국회의원 중에 김양수 같은 불확실가 적어도 20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저건 분명히 고정관첩이다 하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보입니다. 그 사람 발언을 보면 북한에서 하는 발언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딱 위에서 편곡가 내고 그러죠. 편곡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딱 보여요. 이 바닥이에요. 국회도 대한민국 현재 국회도 적어도 한 5분의 1 정도는 저쪽하고 줄을 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적어도. 이걸 바꿔야 하면 야권이 똘똘 뭉쳐가고 눈물이 쏙쏙 빠지면서 단계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방법인데 아니 그 유라는 사람이 앉아서 저러고 앉아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완전히 단계를 하더라도요. 저는 이 정치 문제에서 한 3, 40년 굴러가서 대충 압니다. 드루킹이 하나 걸렸죠? 김동원이. 그렇게 당시에도 너댓 개, 대여섯 개 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재수가 나빠서 하나 걸린 거예요. 개들도. 저는 드루킹이 몇십 개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하나가 8천억 개를 조작했어요. 그렇죠? 8천억 개가 뭐면 두 개만 1조 6천억이에요. 10개만 해보죠. 16조, 18조, 20조. 국민들이 다 넘어가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어수룩해요. 너무 어수룩해요. 그런 거 있고. 요새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기계로 안 되고 수개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많아도 그거 기계로 할 수 있는 거 저 발명했습니다. 그걸 빽빽 쳤어요. 참 기가 막혀. 우리는 수개표하라고 하는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의 양심선언도 있었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곽성도 의원이 청주에 무슨 버스 정류소에 뭐 특혜에 대한 거 발표했죠. 300몇십억 사갖고 6,500억이가 됐다고 폭리를 했다는데 거기에 김정숙 여사가 갖고 그때 같이 지금 자유총연맹 박종환 총리가 같이 그 동행했다는 거예요. 박종환 이런 사람이 충청부도 경찰국장, 요새는 이제 체제가 바뀌어서 경찰청장으로 말을 바꿨지만 옛날 도경 경찰국장이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좌우당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풍을 하나 벌리기 위해서 무슨 공작을 하다가 그것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유총연맹이라 하청을 줬어요. 제가 그것이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엄포만 놨어요. 얘들 이거 계속하면 나 이거 다 폭로하겠다. 엄포만 했는데 뭐냐면 선거 전후에 베이징 북경에서 평화열차가 떠요. 싹 단동을 거쳐서 그리고 뭐 신의주에서 평양을 오는 게 진남북 개성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 도락산역까지 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해외 동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혹시나 개성쯤 왔을 때 갑작스럽게 그냥 김정은이가 확 나와갖고 통일만이 선진하고 막 악수하고 어떻게 해보세요. 또 항상 정부 거기 가. 야 이거 정말 통일하나 보다. 이 바닥을 자유총연맹에다 불화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기획사하고 사진 포스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겁나서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비슷한 공작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예산 조기집행 막 하잖아요. 금년 상반기에 예산 65%인가 70%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묻고자 고무신 하나 받으면 그거 찍어주는 게 의리지. 이런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데 유승민이가 나와서 박근혜를 미는 사람은 빼버려야 된다. 자기끼리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